역시 오늘 또 화제를 늘 낳고 있는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할 수 있죠. 사법농단 판사들을 공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5탄입니다. 벌써 5번째예요. 그렇습니다. 네, 인물로는 5명 더 넘죠. 그렇죠. 네, 맞아요. 2명씩 할 때도 네, 있었으니까요. 네. 사법농단에 관여했던 그러나 별다른 처벌 없이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있는데요. 김현희 기자가 이번에도 어떤 판사의 파일을 열어줄지 소개해 주시죠. 예, 이번에 말씀드릴 판사는 최고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입니다. 그 앞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다. 그러니까 흔히 고등부장이라고 법원에서는 부르거든요. 그럼 여기부터는 고위급 법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행정부로 치면은 차관급에 해당하고 그래서 뭐 관용차도 이때부터 나오게 되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2010년 그 대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을 됐는데요. 보니까 이번 판사 열전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이민걸 판사의 커리어가 참 주목할 만하던데 판사 경력은 28년인데 그중에 14년 동안은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재판을 안 하고 행정을 담당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진행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잘 봐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판사라고 하면은 재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재판이 아니라 일명 사법행정이라고 불리는 업무를 맡았던 경력이 다들 있어요. 제가 앞에 설명해드렸던 사람들도 다들 좀 대부분 유사한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법부 본연의 임무는 재판이지만 이 사법부라는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은 사실 행정적인 업무가 뒷받침이 되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 내에서 사법행정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전담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대로라면은 사법행정이라는 거는 재판을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게 행정적인 성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을 갖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법행정 라인이 법원을 주도하고 요직으로 취급이 돼 왔던 거예요. 그거는 뭐 비단 양승태 대법원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나라 사법부의 조금 고질적인 문제이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법행정 라인이라든지 사법행정의 자리들이 사실상은 출세 코스로 통했던 거죠. 근데 이민걸 판사는 그런 사법행정 라인에서 일했던 판사들 중에서도 되게 전형적으로 사법 관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판사 경력 28년 가운데 14년 동안 재판 이외의 업무를 담당했고 그 14년 중에 다 사법행정을 한 거는 아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이제 대법원에 올라오는 재판들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업무를 2년 정도 했고 그거를 제외하면은 12년 동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았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적인 역할을 그쳐야 했던 이 사법행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을 넘어선 거죠.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법행정이라는 용어가 이 사법농단이 불거지면서 좀 이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맞아요. 원래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었죠. 사법부는 다 판사들이 재판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죠. 사법행정을 하는 사람은 그냥 기능직으로 어떤 다른 분들이 계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고 다른 무슨 이제 공무원이 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굳이 판사가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에서는 이 사법행정의 비판사들을 많이 기용을 하려고 하고 좀 힘을 많이 줄이려고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법행정이 어느 선을 넘어서니까 재판의 독립성까지도 이제 어떤 면에서는 훼손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법농단으로 이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법원행정처가 바로 이 사법행정의 어떤 면에서는 컨트롤 타워였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서도 그 중심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다 이런 맥락에서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만큼 이 사법농단 국면에서 빈번하게 이제 나오는 용어가 법원행정처인 거죠. 근데 이 법원행정처에서도 가장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기획조정실장, 줄여서 기조실장인데요. 그러니까 판사들은 이 기조실장이 법원행정처에서도 마지 역할을 하는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민걸 판사는 2015년부터 3년간 법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어디든지 중요한 자리야. 예. 한번 해보질 않았었는데. 기획조정실장. 예. 시사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없어가지고. 해요. 김양희 기자가 하세요. 시사인 기조실장 하세요. 밀어줄게. 마타리는 있는데 기조실장이 없어. 기조실장으로. 욕심 나나 보네. 예, 근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법농단을 진두지휘하고 이렇게 상급자의 지시는 모두 도맡아 해가지고 이번에 또 나오시는데 마타하리라고 불렸던 모두 네. 도맡아에서 마타하리라고 불렸던 임종원 차장이 이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네. 기조실장 자리를 물려준 사람이 이민걸 판사예요. 진짜 핵심 인물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자리를 톱톱이었다고 할 수 네. 있겠죠. 이렇게 가장 대법관에 근접했던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 임종원 법원행정처 차장 체제에서 이민걸 기조실장도 여러 가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민걸 판사가 어떤 일들에 관여했는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사법농단 관련해가지고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많이 아실 텐데요. 그렇죠.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과 교감하면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을 지연시켰다라는 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의혹 가운데 하나거든요. 사법농단 네. 사건들 중에서.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법원행정처가 외교부와 굉장히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이민걸 기획조정실장이 임종원 차장과 함께 외교부 2차관을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은 임 차장이랑 이 기조실장이 2015년 8월에서 9월경에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랑 뭐 국제법률국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고 이 자리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 절차, 시기 등을 협의를 하게 돼요. 네. 근데 왜 의견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심리를 앞두고 국가기관 등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을 하게 돼요. 예. 근데 검찰은 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에서 외교부로 대변되는, 그러니까 사실상은 정부 쪽 의견이죠. 이 정부 쪽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견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뭐 어떤 시기를 조율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쪽의 보이스를 이 대법원 재판에 담겠다. 네. 이런 목적에서 접촉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이민걸 실장은 아니지만 임종원 차장은 외교부로부터 이렇게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이 초안을 첨삭까지 해주고요. 또 일본 기업을 그 당시에 김앤장이 대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김앤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줄 알았던 이게 법원이 실제로는 재판의 어떤 한쪽 당사자의 그렇게까지 사실 말할 수 있는 그렇죠. 일반 상황이죠. 심지어 코치도 해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나게 주선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데, 그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에서도 또 이민걸 판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이런 맹활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 바쁘시네, 우리 기조실장님. 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엘리트 판사들이 성실하세요.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발현될 줄이야. 그 성실함이. 어쨌든 그래서 진짜 전화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아까 진행자께서 제가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말씀을 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 김앤장이랑 외교부를 만나게 해준 건 아니고요. 네. 임종원 실장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차장이 좀 중간에서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그런 창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제 그 전화를 건 얘기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한 이후에 통진당 국회의원 혹은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이 이 사건들에 각별한 관심을 쏟게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근데 그 사실 좀 유치한 얘기인데 우리로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그때 유치하다고 막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당시에 양승태 대법원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강한 사법부.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2015년 11월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통진당 국회의원 사건 1심에서 네. 양승태 대법원의 기조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진당 회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을 냈으니 법원에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 하면서 소각화 결정을 한 거죠. 1심 재판부가. 그렇군요. 근데 이 각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재판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서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이 보기에는 나와서는 안 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 판단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를 라이벌로 보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 의원직 상실 여부의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 이런 결론이 이제 딱 나와줘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각하가 되니까 이게 정확하가 예, 아닌 거죠.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급하게 대책을 세우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2심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사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거예요. 말도 안 돼. 정말 동네 애들도 이런 장난을 안 칠 것 같아. 예, 그렇습니다. 황당하지 않아. 난 정말 이런 판사 열전 이거 볼 때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사실일까? 이거 무슨 소설책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몇 번이고 이 자료를 그쵸, 읽어보게 팩트를 되는데 체크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 눈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인가? 이게 사실일까? 공포적으로 진짜. 느껴지는 게 참 재판의 무게를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네. 느낌? 저는 항상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당사자들은 이게 얼마나 그럼요. 그 절박하고 절박한 인생에 걸린 문제인데. 문제인데 당사자인 이 판사들은 너무나 네.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들어요. 강제징용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네. 재판을 계속 미루면서 그 이제 원고, 그러니까 이 소를 제기했던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여러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럼요. 맞아요. 정말 평생에 일생을 걸고 네. 자기 삶을 걸고 싸우는 거였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무게를 정말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민걸 실장이 이번에도 또 이제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2심 재판을 담당하는 김아무개 재판장한테 전화를 거는데요. 이 김아무개 재판장이 본인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이 사건을 처리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부적절한 손길이 미치려고 하니까 우회적으로 거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사실은 법원에 사실은 예.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법원행정처는 멈추지 않고 이 내용을 당시에 이제 법원행정처 처장이었던 이분은 대법관이거든요, 무려. 네. 박병대 처장이 그러면은 법관 인사 이후에 다시 법원행정처 수립 판단을 전달하자. 끈질기네요. 제가 말했잖아요. 성실하시 진짜요. 예. 성실함에 안 정말 좋네. 하루를 이렇게 잘 파요. 포기가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이런 성실함을 왜 여기다 쓰시냐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좀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라인을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네,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그럼 이제 이게 마치 무슨 지금 이게 무슨 첩보영 이게 무슨 스릴러물이야 뭐야 이게. 근데 그러니까 다음에 온 재판장에게 이제 다시 접촉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아무개 재판장 다음으로 이동원 재판장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동원 재판장이 이 사건을 맡고 다시 한번 이민걸 기조실장이 출동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첩보 영화 같다고 하셨는데 네. 이 이민걸 기조실장이 서초구에 있는 모 복집에서 이동원 재판장을 복집이야. 복집 우리가 남이가 그 복지 느낌 있네요. 동일한 곳인지는 야. 모르겠는데 아니겠죠. 어쨌든 거긴 쫙쫙 야.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문건을 3개를 법원 행정처 입장이 담긴 문건 3개를 전달을 하는데 여기서 좀 특이하다면 특이하고 웃기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3개의 문건 중에서 하나가 신민사소송법 강의라는 법률 교재에 네. 495쪽 출력물을 함께 넘겨요. 오, 그럼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그거?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예. 여기에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에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끝까지 이제 이게 정말 미치겠네요, 진짜. 이거 지금 누군가 의원직 상실이고 뭐고 국가였고 공익이고 뭐고 미래고 뭐고 다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겨야 된다는 그러니까 뭐 거밖에 국회의원 없어. 사실 의원직 상실하냐 유지하냐 이거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우리한테 판단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요. 이건 거예요. 아, 그래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두둔하는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되게 점잖다면 점잖게 건네신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뒤에 2016년 4월에 2심 판결이 나오는데요. 네. 이동원 재판장이 이렇게 선고합니다. 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오. 원심의 소각화 판결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 행정처의 바람과 일치하는 판결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거 김혜니 기자 코너 속 코너 할 때는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말의 명화라고 맨날 그 배경음악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뭔가 배경음악을 깔고 너무 영화 같은 영화 얘기들이라서. 같은 얘기라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실감이 안 날 정도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또 꼭 기억해야 할 사법농단의 또 다른 주역 이민걸 판사. 이분은요, 지난해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판사에게 부과된 징계 중에서 이 정직 6개월 처분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걸 판사는 본인에게 내려진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억울해요. 우리는 그냥 헌법재판소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찡찡거리시면서 올해 1월에 징계 최소 소송을 또 제기했다고 하네요. 어쨌건 참 얼척이 없는 일들이 사법농단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가 어떻게 또 결론을 낼지 6개월이 또 너무 무겁다고 이러시는 이분은 또 어떤 또 판단을 받게 될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